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좌향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개론입니다. 좌향의 근본적 의미는 산천전기가 뭉친 곳을 찾아서 기맥의 흐름선상에 정확하게 일치시킴에 있으며 기맥의 폭은 겨우 합장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쌍분보다 합장묘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진열이 되었을 경우 입수 꼭지점과 전순의 중심 부분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기맥선이며 좌향선이 됩니다. 승생기는 말 그대로 생기를 탄다는 것이니 기맥선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음지일선이라 합니다. 이때 기맥은 좋고 나쁜 기운을 막론하고 반드시 능선 중심을 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의 좌향은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불변의 좌향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혈에서 상하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권자손양의 순리적인 흐름을 타야 함에도 공식적인 운영에 어긋난다고 해서 좌자우양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승생기가 아닙니다. A와 B는 용맥 흐름을 따라 순리적으로 되었지만 C와 D는 용맥 흐름을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기맥선을 벗어난 것이니 올바른 승생기가 아닙니다. 정란정묘는 산줄기 흐름을 따라 순리적으로 좌향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승생기입니다. 지리가의 여러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곽박의 승생기 세 글자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곽박은 중국 진나라 때 인물로 풍수고전 장소를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림 A처럼 전순이 반듯하게 끝날 때는 입수와 전순을 연결하면 좌향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림 B처럼 전순이 회전하면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순이 시작되는 중심을 좌향의 초점으로 삼으면 됩니다. 단, 반드시 전순 밑에서 회전력을 받쳐주는 요도가 있어야 합니다. 좌향의 법은 마땅히 편한 것을 따를 것이니 어떠한 방식을 고집함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위 글은 호순신의 지리신법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기론의 고전에서조차 형세의 흐름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풍수는 산에 올랐을 때 묘소 뒤편을 먼저 살피지만 아마추어는 묘 앞에 전망을 보고 패처를 꺼내 좌향을 측정하기 바쁩니다. 요즘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법칙과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제 아무리 혈의 모습이 각양각색이지만 혈이라는 결정체는 모종의 시스템에 의한 독특한 구조와 구성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것들의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모든 풍수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풍수의 각 계파마다 산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이 다를 뿐 혈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해오는 여러 풍수의 기술과 이론을 하나하나 대입하고 따져보며 옳고 그름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옛사람들이 리의 일정한 궤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배처를 연구하고 고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학적인 표현과 화려한 수식어를 자랑삼아 구사하는 이론적 풍수보다 적극적으로 산을 보는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론과 형세론의 차이입니다. 이기론은 정해진 땅에서 좌향을 맞추면 흉도 길로 바꿀 수 있다는 능동적 사고입니다. 반면 형세론은 땅은 이미 정해진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좌향이 바뀐다고 그 성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수동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산이 험하고 추한 곳에서 이법에 맞추었다고 해서 땅이
개과천선하지 않는다는 보수적 논리입니다. 폐철 사용의 오류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폐철의 상당 부분 의존하는 이기법에 의하면 물 나가는 파구와 묘의 좌양이 생왕에 맞으면 길하다고 합니다. 이때 파구천은 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했으므로 각각의 자리마다 원근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만약 묘에서 가장 가까운 파구까지 거리가 100m라면 15도 눈금의 폭은 26m가 됩니다. 200m면 52m가 되고 300m면 78m가 됩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듯 불과 몇 센치에 지나지 않던 15도 눈금의 폭은 파구가 멀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88형법에서 매우 길하다는 자생형을 표현한 겁니다. 묘에서 바라보았을 때 물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추는 곳이 청룡의 끝지점이며 길이를 재어보니 100m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15도 정의 간격은 26m가 되니 의외로 운영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지점 한 곳에서 상하좌우로 몇 m씩 이동해도 파구와 좌양은 26m 간격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파구 지점이 정의 눈금칸 어디라도 걸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미를 한 묶음으로 보면 30도가 되니 그 간격 또한 52m가 되어 2배로 벌어지게 됩니다. 복잡하고 현란한 폐철을 사용하면서 정교함과 엄격함을 자랑하던 법칙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매우 엉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령에 가면 토정 이지암 가족묘가 있습니다. 동일한 좌향에 동일한 파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경 10m 되는 산에 10여 개의 묘가 밀집되면서 폐철상의 주선과 내령, 파구와 좌향, 그리고 주변 삭격까지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10여 개의 묘는 모두 같은 발음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풍수 자신들이 더욱 잘 알 겁니다. 공덕묘지는 좌향과 물결 등이 모두 같습니다. 하나의 산 밑에 10개의 묘가 있다면 하나는 부귀하지만 9개는 가난하다. 같은 좌향에 같은 물이 흐르건만 단지 살필 것은 혈의 정이니 참됨과 거짓됨을 볼 것이다. 공원묘지도 같은 좌향에 동일한 파구를 하고 있습니다. 폐철의 운영 이법에 의하면 모든 묘는 동일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폐철로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오류와 맹점이 있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 이쪽이면 좋고 저쪽이면 나쁘다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산과 물을 해석하면서 기계적인 폐철 명당을 생산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폐철의 운영조차 학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법은 정법이고 남의 것은 편법이라 하니 과연 어느 법을 따를 것인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폐철을 정과의 보도인 양 애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틀에 박힌 공식을 집착함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선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음을 알게 됩니다. 산의 벙어리와 지각 하나에 고뇌하지 않는 풍수는 장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풍수가 좋은 땅을 찾기 위한 학문이 되어야 함에도 폐철을 이용해 오로지 자신들의 발목만을 따지다 보니 탐욕스러운 술법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주에는 한화묘가 있습니다. 88향법으로 보면 자왕향의 명당이라는 곳입니다. 무령론에선 모란 반개형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기론으로 명당이라는 이곳을
형세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산에서부터 묘까지 약 100m 정도의 용세가 상하좌우 변화가 전혀 없이 급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눈썰매 타기 좋은 산비탈입니다. 경사가 급한 곳은 본시 수용이 없으니 혀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묘 뒤편의 용맥을 올라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묘소가 위치한 지점은 경사처 끝으로 당판의 흔적이 없습니다. 산을 억지로 깎아 묘를 조성했을 뿐입니다. 최소한 묘를 쓰고자 하는 곳은 경사가 완만하고 평탄해야 합니다. 그런 연유에 비로소 좌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땅은 평탄해야 귀함이고 혈은 편안하게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주산과 백호 사이 어깨가 깊숙하게 끊어져 있어 장풍커녕 살풍이 염려됩니다. 혈이 그처럼 용세도 없고 당판도 없는 산기슭 경사면에 글자와 공식에 의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수가 어려운 학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좋은 땅이란 상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평가는 이름난 여러 풍수들이 설명한 것에 연연하다 보니 자신의 소신과 제대로 배운 이론조차 흐지부지 묻혀버리고 맙니다. 한편으로는 배움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며 자위하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어색한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 더욱더 산을 공부하는 데 자신이 없어지며 결국에는 스스로가 앞장서 풍수를 부정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름난 묘는 대부분 이와 같은 형편이니 작금의 풍수계는 기존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산이 허물어지고 기울며 경사졌는데 설령 법칙에 맞다 한들 무엇하겠는가. 김대중 대통령 용인 선영입니다. 이곳은 대통령 선거를 1년 6개월 앞둔 1996년 손석구 선생이 하이도에 있던 묘를 이곳으로 이장해 줍니다. 손석구옹 말에 의하면 이곳은 천선하강, 즉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리라고 합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여기에 묘를 쓰면 자손 중에 반드시 큰 인물이 나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풍수인들이 이곳을 답사하는데 좋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폐철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폐철의 일선은 용상팔살이라 부르며 복잡한 폐철의 법칙 중에서도 가장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폐철의 법칙 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제1선의 용상팔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만약 그것을 범하면 최악의 상황이 닥쳐 집안이 즉시 풍비박산 난다고 합니다. 이곳처럼 내령이 건방에서 왔을 때 오향을 하면 오행으로 화급금하기 때문에 풍수에서 가장 흉하다는 필살의 법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폐철의 좌행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크게 불리하고 불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정치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하면서 당선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이것만은 예외라고 할까요? 책에서는 그토록 힘주어 강조하면서 막상 이곳의 평가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폐철의 우수성과 당위성 그리고 필연성을 주장한다면 이곳의 평가부터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곳을 혹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냉철하게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저만은 아닐 겁니다. 전에는 좋게 보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흉하게 보일 수 있고, 반대로 흉하게 보았던 것이 오히려 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층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니 시차를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살피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남원에 있는 황균비 묘입니다. 이곳은 높은 곳에 있어서 무산들을 굽어보고 있으니 잠옷 그 기상이 우뚝하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풍수의 문외한과 초보자는 이 장엄한 경관에 감탄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이 볼 것 같으면 괴이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용맥은 묘 앞으로 길게 빠져서 설기하였고 물은 멀리 나가는 것이 빤히 보입니다. 백혼등산에는 톱날 같은 바위가 있어 살기 등등하며 청령 쪽엔 규봉도 있습니다. 묘의 위치도 상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매우 어색한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산과 용맥입니다. 우뚝하고 반듯한 주산으로부터 이어진 용맥은 상하 기복 변화를 거치면서 몇 가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산은 힘이 있고 용맥의 상태는 역동적이며 활발한 모습입니다. 용의 주종을 보겠습니다. 위 산도를 보면 C와 D의 갈라짐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는 길게 뻗었고 D는 짧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C를 본신용, 즉 정용이라 여깁니다. 따라서 김액이 현재 묘수에서 혀를 맺지 못하고 설기된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C에는 위쪽과 전혀 다르게 좌우에 가지가 없는 직룡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C는 상하좌우 변화가 없는 것이며 건전한 기맥을 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용의 향배를 보겠습니다. 당판의 우측 가와 좌측 나 중 어느 쪽이 흑살이 많은가를 보면 좌측 나 부분이 더욱 통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묘 뒤에서부터 뒤까지 좌선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C는 D의 등 뒤에서 파생되었다는 뜻인데 생룡의 맥은 반드시 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용의 고조를 보겠습니다. C와 D의 분기점에서 어느 쪽으로 높게 진행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는 것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가 곧 전순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용의 비수, 향배, 고저, 지각의 유무 등 모든 현상이 비록 D가 길이는 짧지만 주령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C는 D를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C는 원심력에 의한 당판의 기울어짐을 방지하는 요도가 됩니다. 만약 C의 받쳐짐이 없었다면 묘는 좌측으로 크게 기울었을 겁니다. 혈이 높은 곳에서 맺혔으므로 받침대 또한 길어야 하니 지게 작대기를 연상하면 됩니다. 마치 정밀한 기계 부품의 상생의 조화를 보는 것과 같은 완벽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C는 용의 뒷부분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절맥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가 없이 뻣뻣한 겁니다. 요도는 절맥지이기도 합니다. 이곳 묘의 족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황균비 묘와 달리 두 곳 모두 손자때 이후 급속히 한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묘에서는 수많은 봉우리가 바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봉우리가 으뜸입니다. 그러나 물이 앞으로 길게 빠져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의 묘는 당판의 중심에서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황금비 묘 주변에 투장과 산송이 400년 동안 계속되면서 변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판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는 기이며 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맥의 중심과 정점을 취해야 좌우 균형이 맞고 안정감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뒤쪽의 주산과 전면의 봉우리가 일직선으로 있는 손자가 되며 당판도 정확한 이등분이 되니 모든 구성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됩니다. 혹자는 혈은 기맥의 중심에서 벗어나 편벽지게 맺기도 한다고 말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문중에서는 이곳의 용세가 마치 구슬을 꿰는 것 같다고 해서 관주형으로 부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볼 때마다 산에 대한 평가가 달랐는데 오랜 세월 점검한 탓에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하남 장영득 선생은 형세론을 근간으로 하지만 부분적으로 좌향론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정배합, 불배합 이론이라고 합니다. 정배합, 불배합 이론은 어느 묘의 좌향을 측정했을 때 좌향선이 패철의 청간자와 지지자 사이를 지나면 음양배합이 되어 기라고, 만약 그 선을 벗어나면 불배합되었으므로 불리하다고 여기는 쌍산오행론입니다. 다음은 하남 선생이 지은 명당론에 수록된 글입니다. 이와 같은 판정법을 나는 공식화시켰다. 아직 선사들의 업적에서는 이런 공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나의 독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식은 배합, 불배합 등 각 방위에 따라 적용되며 빈틈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바이다. 더불어 나의 공식론은 실습에 의한 체득이며 아직 판결에 한 번의 오차도 없었으므로 보아 임상시험까지 무난히 마친 셈이 되었으니 강호 재현께서 시험삼아 의용해 보면 허무지설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에 의해 배합이 되었으면 부기손으로 추리하고 불배합이면 재패, 병패, 임패로 판단하는 것이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이렇듯 정배합, 불배합 이론은 약간만 차이가 나도 기둥이 바뀌는 매우 정교한 패철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기론보다 더 패철을 중시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이 발생하는데 과연 형세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인위적으로 정배합을 맞추면은 모두 명당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남풍수의 또 다른 특징은 암석을 지나치게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암석은 힘과 권력을 의미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암석이 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암석이 없는 곳에는 일부러 암석을 묻어두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하남풍수의 학맥을 계승하고 있지만 스승의 말이라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늘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비판 없는 수용은 울타리 속의 동종교배로 인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승의 의견을 수용할 것은 확실히 전수받고 오류가 있는 것은 과감히 수정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고전을 보겠습니다. 온전한 기를 받으면 활력이 그치지 않는다. 김액은
반드시 용맥 중심으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의 허와 실은 극히 미세한 차이로 나누어진다. 올바른 승생기와 좌향선을 이해하면 됩니다. 천리를 달려온 용이지만 혈은 하나뿐이다. 혈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라 했습니다. 3년을 공부하면 용을 찾을 수 있지만 10년이 되어야 비로소 혈을 정할 수 있다. 혈을 찾고 좌향을 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참되고 혈이 바른즉 방위를 따질 것 없다. 혈은 유기체와 같아 산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따뜻한 곳에 맺는 것이므로 좌향과 공식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산에 오를 때 나경이 필요 없고 혈을 정할 때 어떠한 공식을 살필 것 없다. 혈은 글자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니 틀에 박힌 공식을 고집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비술은 문자 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고전의 글 속에 이미 모든 것이 있으니 새로운 이론이나 공연한 주장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혈을 맺는 형세는 만 가지가 있지만 이치는 하나의 법칙으로 귀결된다. 형지세축과 형지기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만 가지를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좋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천지에 온전하고 완벽한 것 없듯이 아무리 좋은 땅도 모두가 아름다울 수 없다. 혈이 되었어도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고로 길지는 드문 것이니 세 가지 흉하고 네 가지 길하면 된다. 혈을 맺으면 네 가지 길한 것이 세 가지 흉한 것을 거부할 수 있으니 완벽한 혈만 찾다가 시간 허비할 필요 없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평범한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혈이 아닐지라도 망자의 체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곳이라면 절반의 성공일 것입니다. 만약 정혈을 얻지 못했다면 양지 바르고 바람 잔잔한 곳에 모셔라. 피흉 축일이라 했으니 특별한 흉이 없어 망자의 체백을 편안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곳이면 가능합니다. 비록 땅의 크고 작음과 넓고 좁음이 같지 않지만 살피는 것은 한 가지이니 터의 유무정이다. 음택과 양택을 보는 방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음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집터와 마을을 정할 수 있으며 도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산을 살필 때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고민하는 이성적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